저는 북한에서 7년 동안 국가보위성 보안원으로 일했습니다. 체제를 지키는 것이 제 임무였죠. 그런 제가 지금 대한민국 서울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2017년 10월, 저는 두만강 철조망을 넘었습니다. 보안원이라면 누구보다 경비가 삼엄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감시 카메라 위치도 순찰 시간도 지뢰 매설 구역까지 모두 알고 있었죠. 그런데도 저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체제의 핵심에 있던 사람이 왜 모든 걸 버리고 탈출을 선택했는지. 오늘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북한 인권 개선에 작은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제가 목격한 진실을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2009년 함경북도 청진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저는 24살이었고 막 보안원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가족들은 자랑스러워했죠. 북한에서 보안원은 특권층입니다. 배급도 정상적으로 나오고 뇌물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본 북한의 민낯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보안원이 되고 나서야 저는 진짜 북한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경험한 모든 것입니다. 2009년 3월, 저는 청진시 국가보위성 검문소에 배치됐습니다. 제 업무는 간단했습니다. 통행증 검사, 불법 이동자 적발, 밀수품 단속. 처음에는 조국을 지킨다는 자부심도 있었죠. 하지만 그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첫 출근 날, 선배 보안원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무, 여기서 일하려면 눈 감는 법을 배워야 해. 무슨 뜻인지 곧 알게 됐습니다. 검문소를 통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뇌물을 줬습니다. 쌀 한 돼, 중국 담배 한 갑, 때로는 중국 돈으로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통행증이 없거나 문제가 있어도 뇌물만 주면 눈 감아주는 게 관례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거부했습니다. 원칙대로 하겠다고요. 그랬더니 선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원칙대로 해봐. 한 달도 안 돼서 동무 월급으로는 가족 먹여 살릴 수 없다는 걸 깨달을 거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보안원 월급은 명목상 2,000원이었지만 실제로는 배급으로 나왔습니다. 그마저도 제대로 안 나올 때가 많았죠. 쌀 대신 옥수수, 옥수수 대신 감자. 그것도 한 달에 10kg 정도. 가족 넷이 먹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국 다른 보안원들처럼 뇌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지만 며칠 지나니 익숙해졌습니다. 북한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해야 했으니까요. 검문소에는 매일 비슷한 사람들이 왔습니다. 장마당에 가려는 아주머니들, 친척 집 방문하려는 사람들, 중국과 밀무역하는 상인들. 모두 통행증이 있어야 했지만 통행증 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뇌물 없이는 불가능했죠. 어느 날 한 아주머니가 검문소를 통과하려다 걸렸습니다. 통행증도 없고 줄 뇌물도 없었습니다. 저는 원칙대로 그녀를 구류장에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동무,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친정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약을 구하러 가는 길입니다. 이틀만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규정을 어긴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키는 이 체제가 과연 옳은 건가? 보안원 생활 1년, 저는 북한의 이중성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겉으로는 인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뇌물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회. 그리고 저 역시 그 체제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2012년 여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청진시 외곽 농촌 마을 단속 임무를 나갔을 때였습니다. 그날 본 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는 탈북자,
가족을 단속하러 갔습니다. 첩보에 따르면 그 집 아버지가 중국으로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우리 임무는 남은 가족들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연좌제로 처벌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섰을 때 저는 멈칫했습니다. 방 한 칸짜리 움막이었습니다. 바닥은 매늪, 창문엔 비닐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죠. 그리고 그 안에 어머니와 아이들 셋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너무 말라 있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팔다리, 배만 볼록 튀어나온 모습. 그중 막내는 겨우 5살쯤 돼 보였습니다. 바닥에 누워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동무들, 우리 남편은 약 구하러 간 겁니다. 도망간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너무 아파서. 제발 이해해 주십시오. 선배 보안원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공화국을 배신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소. 가족들도 책임져야 하오. 저는 그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태어난 것이 죄입니까? 아버지가 약을 구하러 간 것이 죄입니까? 우리는 어머니를 연행했습니다. 아이들은 친척에게 맡겨졌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그 아이들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안원입니다. 체제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키는 체제는 굶주린 아이들을 처벌하는 체제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서 선배에게 물었습니다. 동무,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선배는 무심하게 답했습니다. 모르지. 우리 일은 끝났어. 더 이상 신경 쓸 필요 없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체제에서 사람의 생명은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단지 체제를 유지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그 후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검문소에서 통행증 없는 사람을 봐도 가능하면 눈 감아줬습니다. 뇌물을 받을 때도 최소한만 받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저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깊은 의문에 빠져들었습니다. 김일성 주석님, 김정일 장군님, 김정은 원수님. 우리가 목숨 바쳐 섬기는 이분들은 과연 인민을 위하는가? 그 의문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2015년 저는 결정적인 사건을 겪었습니다.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보안원으로서 저는 그 자리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청진 운동장에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공개 처형은 북한에서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인민들에게 본보기를 보이는 것이죠. 그날 처형될 사람은 5명이었습니다. 죄목은 한국 영화 유포죄였습니다. 그중 한 명은 제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청진 장마당에서 중국 물건을 팔던 상인이었습니다. 착하고 순박한 사람이었죠. 그 사람의 죄는 단지 USB에 든 한국 드라마를 팔았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5구의 시신이 쓰러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박수를 쳐야 했습니다. 안 치면 의심받으니까요.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나라를 떠나야겠다고. 이대로 살면 저도 언젠가 누군가를 죽이는 일에 가담하게 될 거라고. 아니면 저도 죽을 거라고. 하지만 탈북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보안원인 저에게는 더욱 위험했습니다. 보안원이 탈북하면 가족 전체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친척까지 조사받죠. 저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가족과 거리를 뒀습니다. 일부러 말다툼을 만들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사하는 척했습니다. 부모님과도 동생과도 관계를 악화시켰습니다. 나중에 제가 탈북하면 가족들이 우리는 그 자식과 관계없다고 말할 수 있도록요. 그리고 정보를 모았습니다. 보안원이라는 직책은 탈북 계획에 유리했습니다. 국경 경비 상황, 감시 카메라 위치, 순찰 시간표.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두만강 쪽 검문소 근무를 자원했습니다. 국경 지형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몇 달 동안 저는 철조망 너머를 관찰했습니다. 어디가 가장 경비가 약한지, 어느 시간대가 가장 안전한지. 그리고 돈을 모았습니다. 뇌물로 받은 돈, 뇌물로 받은 물건을 팔아서 번 돈. 모두 숨겨뒀습니다. 중국에서 살아남으려면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2017년 8월, 저는 마지막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한 중국 브로커의 연락처였습니다. 장마당에서 밀무역하는 상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서 얻은 정보였습니다. 그 브로커가 탈북자들을 한국까지 데려다 준다고 했습니다. 물론 돈을 받고요. 저는 몰래 그 브로커와 접촉했습니다. 중국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보안원입니다. 탈북하고 싶습니다. 도와줄 수 있습니까? 답장이 왔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용은 5,000달러입니다. 저는 그 돈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실행뿐이었습니다. 저는 10월 15일을 D-데이로 정했습니다. 그날은 추석 연휴라 경비가 느슨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마지막 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17년 10월 15일 밤 11시. 저는 보안원 제복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검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배낭엔 최소한의 짐만 넣었습니다. 돈, 신분증, 중국 휴대폰.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부모님 방을 힐끗 봤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주무시고 계신 거죠? 작별 인사도 못했습니다. 아니, 하면 안 됐습니다. 가족을 지키려면 조용히 사라져야 했습니다. 검문소까지는 걸어서 30분. 저는 뒷골목을 이용했습니다. 순찰 시간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자정까지는 안전합니다. 검문소가 보였습니다. 제가 3년 동안 근무했던 곳. 당직 보안원은 제 후배였습니다. 불빛이 보였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우회로를 택했습니다. 검문소에서 500m 떨어진 곳, 철조망이 있는 지점. 그곳이 제가 선택한 탈출 지점이었습니다. 감시 카메라 사각지대였고 지뢰도 없는 구역이었습니다. 철조망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철조망 너머는 두만강. 그리고 그 너머는 중국. 자유. 저는 배낭에서 장갑과 철사 절단기를 꺼냈습니다. 보안원이었기에 구할 수 있었던 도구들. 천천히 조심스럽게 철조망을 잘랐습니다. 삐걱. 쇠 끊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 반응 없습니다. 다시 계속했습니다. 10분 후 구멍이 만들어졌습니다. 사람 하나 지나갈 정도의 크기. 저는 배낭을 먼저 밀어넣고 그 다음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철조망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강까지 100m. 강을 건너면 중국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후광이 저를 비췄습니다. 순찰 차량이었습니다. 완전히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시간대가 맞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외침이 들렸습니다. 저는 뛰었습니다. 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무작정 강을 향해 뛰었습니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탕, 탕. 총알이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지그재그로 뛰었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대로. 강둑에 도착했습니다. 아래는 두만강. 10월 중순, 물은 차가웠을 겁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뛰어내렸습니다.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얼음장 같았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헤엄쳤습니다. 강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강물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뒤에서 계속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헤엄쳤습니다. 중국 쪽 강둑만 바라보며 10분쯤 지났을까요? 제 손이 흙을 잡았습니다. 강둑이었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기어올랐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강둑에 누웠습니다.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제가 해냈습니다. 하지만 기뻐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북한 보안원들이 중국 공안에 연락할 겁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젖은 몸으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진짜 도주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중국에 발을 디뎠지만 저는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탈북자를 발견하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합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은 단 이틀. 그 안에 브로커를 만나야 했습니다. 새벽 1시, 저는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옷은 젖어 있었고 몸은 얼어붙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도로는 피했습니다. CCTV가 있을 테니까요. 브로커가 알려준 장소는 투먼시 외곽의 한 농가였습니다. 그곳까지는 도보로 4시간. 저는 산길을 택했습니다. 더 멀지만 안전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한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제가 눈에 띌 수 있습니다. 저는 숲속으로 들어가 몸을 숨겼습니다. 낮 동안은 여기서 버텨야 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마지막으로 먹은 게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배낭을 뒤졌습니다. 비상식량으로 챙긴 옥수수빵 2개. 조금씩 먹었습니다. 물은 근처 계곡물을 마셨습니다. 오후가 되자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 공안이 수색하는 건가? 아니면 우연일까? 저는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헬리콥터는 저 멀리를 지나갔습니다. 해가 지고 저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배낭에서 중국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배터리는 반. 브로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새벽에 도착합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좋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요즘 단속이 심합니다. 밤새 걸었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쯤 농가가 보였습니다. 작은 집 한 채, 주변엔 옥수수밭. 문을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3번. 약속된 신호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중반의 조선족 남자가 나왔습니다. 김동무요? 네, 맞습니다. 빨리 들어오시오. 집안은 어두웠습니다. 남자가 작은 방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이틀 숨어 계시오. 그 다음에 다음 장소로 이동할 겁니다. 한국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순조로우면 1달. 문제 생기면 2달. 남자는 밥과 물을 갖다 줬습니다. 저는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사흘 만에 제대로 먹는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 공안이었습니다. 남자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지하실로 가시오. 저는 마룻바닥 밑 지하실로 숨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 숨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안이 집을 수색하는 소리. 발소리, 물건 뒤지는 소리.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탈북자 숨겨주면 형무소 간다는 거 알지? 제 집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우리가 확인하겠어.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제발, 제발. 마룻바닥 위에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정확히 제 머리 위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이상 없음. 철수하자. 차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쉬었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중국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북한을 탈출했지만 아직 자유는 아니라는 것을. 한국까지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일주일을 숨어 지냈습니다. 그리고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이제 움직여야 합니다. 라오스로 갑니다. 한국까지 가는 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브로커의 네트워크는 정교했습니다. 중국 곳곳에 안전가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밤마다 이동했습니다. 차로, 때로는 기차로. 신분증은 가짜였습니다. 브로커가 만들어준 중국 신분증. 2주 동안 우리는 중국을 가로질렀습니다. 베이징, 시안, 쿤밍. 큰 도시들을 거쳤지만 저는 한 번도 밖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항상 숨어 지내야 했으니까요. 쿤밍에서 다른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7명. 젊은 여성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모두 같은 목적지로 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우리는 함께 라오스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국경 넘을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조용히,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국경은 산악지대였습니다. 우리는 밤에 걸어서 넘었습니다. 가이드가 앞장섰습니다. 손전등도 없이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달빛만이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5시간을 걸었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미끄럽고 가팔랐습니다. 한 여성이 넘어졌습니다. 발목을 다쳤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부축해서 계속 갔습니다. 새벽에 라오스에 도착했습니다.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여기부터는 안전합니다. 라오스 경찰은 돈만 주면 눈 감아줍니다. 비엔티안에서 우리는 한국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공식 절차입니다. 대사관에 들어가면 됩니다. 대사관 앞에 섰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태극기였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났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한국 영사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 달 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공포, 불안, 외로움, 그리고 안도. 대사관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정말 북한 사람인지, 탈북 경로는 어떤지, 간첩은 아닌지. 저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보안원이었다는 것도. 조사관이 놀랐습니다. 보안원이 탈북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왜 탈북을 결심하셨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그 체제의 일부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체제. 저는 인간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행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구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곧 한국에 도착한다. 진짜 자유가 기다리고 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2017년 11월 20일. 제가 북한을 떠난 지 정확히 36일 만이었습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사람들, 불빛, 소음.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였습니다. 공항에서 통일부 직원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원 남북 하나재단으로 갔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교육받는 곳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한국어 교육, 민주주의 교육, 직업 교육.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강사가 물었습니다. 대통령을 비판해도 됩니까? 저는 자동으로 답했습니다. 안 됩니다. 강사가 웃었습니다. 여기서는 됩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를 비판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진짜였습니다. TV에서 사람들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걸 봤습니다. 아무도 잡혀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하나원을 나온 후 저는 서울 노원구에 정착했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정착금과 작은 아파트. 처음으로 제 공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에 가도 지하철을 타도 모든 게 복잡했습니다. 말투도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제 억양을 듣고 탈북자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취업도 어려웠습니다. 보안원 경력은 쓸 수 없었습니다. 학력도 한국에선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배송센터에서 물건을 나르는 일. 힘들었습니다. 하루 10시간씩 일했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 북한에선 상상도 못할 큰 돈이었지만 한국에선 최저임금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유로웠으니까요. 퇴근 후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 먹을 자유. 유튜브에서 하고 싶은 영상을 볼 자유. 주말에 한강공원을 산책할 자유. 북한에선 꿈도 꿀 수 없던 일들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저는 야간대학에 등록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였습니다. 탈북자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제가 겪은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은 덜 겪었으면 했습니다. 지금은 2025년입니다. 탈북한 지 8년이 됐습니다. 저는 지금 탈북자 지원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학도 졸업했습니다. 작지만 제 아파트도 있습니다. 가끔 북한에 남겨둔 가족이 생각납니다. 부모님, 동생. 그들은 잘 있을까요? 제 탈북 때문에 고생하진 않았을까요? 죄책감이 듭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만약 다시 선택할 수 있어도 저는 똑같이 선택할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니까요. 며칠 전 새로운 탈북자를 만났습니다. 23살 청년이었습니다. 북한에서 군인이었다고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그가 물었습니다. 형님, 한국 와서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잡혀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게 가장 큽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저는 그걸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감사합니다. 여기 있을 수 있어서, 자유롭게 숨 쉴 수 있어서. 여러분,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것은 정말 소중한 겁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변화를 만듭니다.